안녕하십니까.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심나고의 MC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고문 변호사 역할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재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법무법인 상록의 김명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대학생들의 여름방학이 한창인데요. 이 방학을 맞아서 등록금이나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벌러 갔다가 도리어 피해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교수님, 이 주로 겪는 피해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을 가장해서 인터넷 사기 대출이 근래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대부분이 대학 입학 전에 사회생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고 또 학생들의 이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예방 대책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이 참 학생들을 괴롭힌다는 게 참 나쁜 사람들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 이 법의 보호를 받기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러네요. 네, 사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의 적용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예.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까지도 받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부당해고, 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피해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고용 조건을 조절을 해서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혹은 법을 위반하여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이 본인의 고용상의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학생들을 보호할 대책들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 이 고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2015년 6월, 메르스가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SNS상에는 각종 괴담이 넘쳐났다. 특정 병원 중환자실이 폐쇄됐으니 근처에도 가지 말라.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전염이 잘 된다. 공기 감염이 시작됐다 등 이른바 메르스 괴담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지며 언급된 해당 병원은 피해를 겪었고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1인 1 스마트폰 시대, SNS 하나쯤은 필수로 사용하는 요즘.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건 SNS의 큰 장점이다. 하지만 SNS를 통한 피해 사례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른바 찌라시라 불리며 연예인 혹은 일반인에 대한 각종 인신공격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전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는 허위 사실도 심심찮게 유포되고 있다. 누군가는 재미로 거짓 사실을 만들고 누군가는 호기심에 거짓을 퍼뜨리는 사이 피해자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혹은 SNS를 통한 각종 허위 사실 유포, 누구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예, 그 인터넷상에 오가는 말들로 인해서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자, 정말 쉽게 생성되고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인터넷상의 이야기이지만 그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자, 김 변호사님, 요즘 유사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제일 최근 사건으로는 아마 기사에서 다들 접하셨을 텐데요. 모 여자 연예인의 소위 동영상이 있다라는 연예인 찌라시가 속칭 찌라시라는 것이 돌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이 적시가 되었고 심지어는 그 동영상이 존재한다, 이것이 그 동영상이다라는 영상까지 배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닮은 사람이라고 밝혀졌고, 그리고 해당 여자 연예인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허위사실을 SNS 등으로 유포하는 것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건이 굉장히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내에 불륜이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그것의 사실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고 일단은 SNS에 유포시킨다던가 그런 일로 인해서 소송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중고등학생의 한 75% 가까이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하네요. 또 연령대별로 봐도 뭐 절반가량이 경험이 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자, 교수님, 이게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 많은 특별법들이 있고 이런 특별법들이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통신기본법이라든지 또는 공직선거법 이런 법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특별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김 변호사님, 그럼 실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명예훼손을 범한다면 사람을 비방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형법 307조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이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혹여나 이런 유포 내용이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면 형법 311조에 따라서 모욕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 허위 사실이 아닌 그 사실을 유포해도 이 범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 이걸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십니다. 이건 허위 사실이 아닌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려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오해이시고요. 만약에 사실을 적시를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처벌 조항에 해당이 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형법상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실은 그것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처벌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이 허위 사실로 인해서 이 사회적 혼란이 커졌을 경우 이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달리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 중에 하나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를 통해서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두셔야 할 텐데, 자, 피해 당사자가 이 증거를 수집하고 이제 고소하고 뭐 이런 과정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예. 가장 많이 정보를 수집을 해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일단 형사범죄로 고소하기 이전에 피해 상황을 캡처를 한다던가 예. 혹은 가해자와 인터넷이나 유선상으로 주고받은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다 모두 저장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인터넷 범죄의 특징이라는 것이 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일단 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을 하셨다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 44조 2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그 삭제 요청을 해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경찰서에 가시거나 혹은 인터넷에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보통은 사이버 수사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곳에 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형사적인 처벌을 고소를 해서 촉구를 하는 것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를 배상받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러한 과정을 법률적인 조력을 받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혹은 법원의 소송구조에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고소 등의 절차를 취하시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인터넷 허위 사실 유포가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 사소한 행동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사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20년 전 그날, 여행을 위해 집을 떠난 그날부터 진혁 씨는 노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올해 48세, 지적장애 2급의 발달장애인 진혁 씨. 20년 전 당시 20대 후반이던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결혼한 형제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해왔다. 생전 부모님과 여행을 다닐 때가 가장 행복했던 진혁 씨는 부모님과의 추억이 깃든 부산을 향해 여행길에 올랐다. 서울역에서 무작정 기차에 올라탔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처음 방문한 낯선 소도시. 길을 모르는 탓에 택시를 타고 바다에 데려다 달라고 했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불법 직업소개소였다. 진혁 씨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눈치챈 택시기사가 수수료 10만 원을 받고 불법 직업소개소에 넘긴 것이다. 그렇게 진혁 씨가 취직 아닌 취직을 하게 된 곳은 이름 모를 섬에서의 고기잡이 일이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혹은 일요일까지 하루 15시간에서 17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지만 그가 받은 일당은 단돈 10,000원. 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계절에는 밭일을 해야만 했고 하루 제공되는 식사는 2끼가 전부였다. 그렇게 진혁 씨는 2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처럼 일만 하며 동네 사람들과의 접촉조차 금지되었다. 필요한 물건이나 간식조차 직접 살 수 없고 고용주에게 부탁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혁 씨의 상황을 우연히 알게 된 외부인이 경찰에 제보를 했고 진혁 씨는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구출됐다. 이렇게 고통은 끝나고 지역단체의 보호 아래 안정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20년을 매일같이 일만 해온 그에게 시설은 또 다른 감옥이었다. 돌아갈 가족도 없는 진혁 씨는 차라리 20년간 일해온 섬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 진혁 씨의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혁 씨에게 연락을 취하며 형사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과연 진혁 씨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예, 또 20년을 노예로 살아왔고 이 구출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작 피해 당사자는 다시 노예로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사연인 것 같네요. 자, 지적 장애인들의 이른바 현대판 노예 사건. 교수님,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그 역사를 보면 남북 전쟁 전에 그 17세기, 18세기 이럴 때입니다. 그 남부에서 자행된 흑인 노예들에 대한 그 잔혹한 참상들을 보고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21세기에 이런 노예 제도가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은 특히 많이 알려진 것이 소위 염전노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2008년에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자신은 영문도 모르고 염전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무려 5년 2개월 동안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목장 옆에 있는 차고로 쓰는 가건물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생활을 했습니다. 도망을 못 가게 몸에 문신도 새기고 머리를 삭발하고 문을 밖에서 잠근 이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하루에 5시간도 못 되는 이런 수면 시간 외에는 가해자의 염전에서 아주 중노동에 시달리고 또 소금을 캐지 않을 때는 밭에서 일하면서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런 착취 생활을 했습니다. 예. 자, 우리 사연을 보면 지금 피해자가 20년 동안 그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봐야 되는데, 자,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고 또 돌려받아야만 하겠죠. 우선은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 고용노동부의 지도 해결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사건을 접수받은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파견을 해서 그 사업자를 조사를 하고 밀린 임금이 얼마인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임금을 지불하여라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따르지 않는 또 가해자들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조사 내용은 검찰로 송치가 되고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체불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얼마인지는 이 근로시간, 기간, 그리고 근로자의 나이, 근로 능력, 근로한 내용 등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최저임금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네. 그렇군요. 자, 이 임금도 임금이지만 이 고용했던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교수님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사연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사연에 나타난 걸로만 봐서도 일단 영리약취죄라든지 또 유인 또는 피유인을 수수한 것에 대한 처벌, 그 다음에 감금이라든지 임금 체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연에 보니까 이 피의자가 지금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안 받게 되나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에 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합의를 통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집행유예나 감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안염전 사건의 경우에도 1심에서는 2년 이상의 실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기타 사정을 종합을 해서 집행유예로 이렇게 결론이 나온 적이 있어서 참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이런 것에 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피해자가 일터로 돌아갈 경우에 그를 위한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후견인이 선임이 된다거나 혹은 지역의 장애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런 공적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것이 일단은 최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중 어느 한 기관만이 아닌 여러 기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협의를 통해서 이 장애인에게 가장 적절한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가족들이 이분을 더 이상 돌보지 않고 있잖아요, 이 사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인 분들이 오히려 가족의 그런 입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분에게 가장 바람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로를 하러 다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근로의 조건이나 기간 등이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너무 이 장애인분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의 법률 전문가들이나 그리고 지역의 공적기관 담당자들이 조력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피해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근본적으로는 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교수님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차별 없이 인격을 존중받고 그렇게 하고 함께 우리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그런 권리 옹호와 권익 보호를 위한 그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아직 정착이 안 된 이런 제도들이 좀 더 법 정비를 통해서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김 변호사님은 어떠실까요? 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아르바이트생들 문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장애인이건 아르바이트생이건 고용이나 근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정당한 보수를 지급을 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인식 개선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겠고, 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만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고용노동부나 검찰 그리고 지역장애단체 등 관련된 기관들이 공조를 해서 최대한 촘촘하게 감시 시스템을 조성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이미 발생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도 엄벌에 처해야 하고,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혹은 이런 부당한 이익을 반환받는 것을 끝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일벌백계를 보여주는 네.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한 사람의 인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완전히 망쳐버린 피의자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치기 전에 짧은 상담 하나 부탁드려 볼까 하는데요. 자, 얼마 전에 화제가 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5만 원권 112장, 이게 56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길에 뿌린 채 쓰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의 도움으로 모두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돈에 욕심이 있다면 전부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시민 모두가 전액을 다 챙겨줬다고 하니 훈훈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 돈을 가져가면 이 법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발견한 사람이 이 돈이 그 쓰러진 시민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 가져갔다면 이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누구 돈인지 모르고 가져갔다면은 이런 경우에 또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반대로 이 돈을 공공장소에 뿌리는 행위,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네,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돈을 뿌리는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를 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행위로 인해서 교통이 방해가 되었다면 형법상 교통방해죄에 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법상 범죄에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또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음주소란죄나 경범죄로서의 업무방해죄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두 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힘나고